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시 건축사회 건축산책위원회 박준 건축사입니다. 네, 저희 이번 2025 건축산책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서울다움입니다. 서울은 크고 다충적이며 한마디로 규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분들이 모여 건축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시선이 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서울의 일상적인 풍경을 이루는 작은 건축물에 주목합니다. 집터에서 시작된 삶의 변화, 전통과 현재가 만나는 해석,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으로서의 공공건축을 통해 서울 다음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이 모이는 만큼 이 자리야말로 서울다움을 이야기하기 가장 알맞은 장이 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일의 김혜란 건축사님,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의 남정민 교수님, 온디자인 건축사사무소의 박현진 건축사님, 정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장미진 건축사님, 공감건축사사무소의 이용의 건축사님, 네, 마지막으로 플롯 건축사사무소의 김명재 건축사님, 네, 그리고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시 건축사회 건축산책위원회 박준 건축사입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서울의 집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터란 집이 서 있는 자리 혹은 집이 있었거나 앞으로 집이 지어질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결국 이 작은 집터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터는 어떤 때는 건물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도 하고 합쳐졌다가 나누어지기도 하면서 계속 모양을 바꿔왔습니다. 그 크기도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오래된 동로의 집터는 보통 100제곱미터 안팎으로 작게 나누어 있고 계획적으로 조성된 택지는 2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의 작은 집터들이 모여 오늘의 큰 도시, 서울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 포럼은 이 집터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먼저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울의 작은 집터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입니다. 서울의 집터는 오랜 건물이 무너지고 새로 지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시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짓는 땅이 아니라 도시를 이루는 어떤 기본 조각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 질문인데 저희 장미진 건축사님께서는 서울의 작은 집터를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서울의 집터가 보면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보이고 터라고 하는 이제 저희 좀 전문 용어로는 필지라고 하는데요. 그 필지 사이즈에 따라서 건물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사이즈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강북과 강남이 좀 다른데 집들도 다르고 필지도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에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드리려고 하면은 일단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 발생적으로 집터와 길 같은 것들이 지형에 따라 좀 많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고 뭐 일제시대 때 토지 정리가 있기는 했었지만 기존에 살던 곳을 마구 밀고 정리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자유롭고 뭐 이렇게 독특한 형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강남의 경우는 1970년대에 정부 주도로 이제 인구가 급증을 하고 주거지는 부족하고 하다 보니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뭐 관련 영화들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집터, 필지의 사이즈에 주목해서 지금 얘기를 할 건데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이제
구조를 결정하는 그 규칙이 좀 있는데요. 이건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근데 그 국지도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터 부근에 있는 가장 좁은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도로들이 어떤 간격으로 들어올 거냐 봤을 때 그 가구 단위의 사이즈가 있는데 그 가구가 장방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면들이 만나는 곳이 한 90에서 150m 간격으로, 그리고 긴 면이 만나는 데가 25에서 60m 간격으로 이제 도로들이 생기고 그 도로 사이에 필지들이 쪼개져서 들어가는 형태라서, 그래서 뭐 강남구 무슨 동 해가지고 한번 네이버나 이제 지도에 가서 사이즈를 재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그리드 체계를 갖는 이제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이제 그 집의 형태도 쓰임새가 달라져서 아파트나 이런 게 많이 개발되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사업성 있는 땅이 될 가능성이 강남 쪽에 훨씬 좀 더 많았던 거고, 강북은 어떻게 보면 지형을 따라서 훨씬 더 집터나 이제 도로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뭐 신속통합기획이니 하면서 정비 사업 되게 많이 하는데, 정비 사업을 할 때의 기준 중에 하나가 과소필지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이제 도시 정비 조례에 보면은 90제곱미터 미만을 과소필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축 조례에서 보면 용도별로 우리가 주거지가 있고 상업지가 있고 뭐 업무용 일반 상업지나 뭐 준주거나 사실 되게 많은 용도 지역들이 있는데, 주거지를 분할할 때는 최소로 60제곱미터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상업지나 공업지 경우는 150제곱미터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과소필지로 보는 90제곱미터라고 하는 이제 30평 정도 되는 작은 필지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분할 제한에 걸려서 60제곱미터라고 하는 대략 20평 정도 되는 최소 규모가 형성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보면 이제 불규칙한 형태의 필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신축도 일어나고 리모델링도 일어나고 하면서 그 지역만의 독특한 건축물의 형태가 건축사들 통해서 되게 잘 구현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 필지라고 하는 것들이 분필이나 하필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직도 그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걸맞는 건물의 형태를 찾아서 좋은 건축물로 쓰이고 있는 거, 이것이 집터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그렇게 좀 정의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저 장미진 건축사님께서 이제 서울의 강을 중심으로 이제 강남과 강북이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던 것 같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용희 건축사님께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좀 다른 생각보다는 서울이라는 땅의 전체 면적에서 이제 주거 지역이 한 5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겠지만, 근데 그 56% 되는 주거 지역 안에서 우리가 저층 주거지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상업시설이 아닌 저층 주거지로만 돼 있는 곳이 한 24% 정도 돼 있습니다. 서울 전체로 놓고 볼 적에 한 12%에서 한 15% 정도가 저층 주거지로 되어져 있는데, 신통이라든가 모아주택이라든가 이런 공동주택들이 개발되면서 그 비율은 점점 낮아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지나면은 이 저층 주거지를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혜택을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이걸 보존해 가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좀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의견 있으실까요? 자유롭게. 예. 저도 그 얘기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약간 더 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 한국에서 이제 필지가 형성될 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뭐 요즘에 뭐 여름 방학 때나 뭐 학생들도 해외여행 많이 가더라고요. 뭐 유럽도 가고 이렇게 많이 가는데, 보면 이제 그 나라 도시들은 보면 가로변이 건물의 인면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필지들이 되게 촘촘하게 이렇게 잘게 빽빽하게 이제 가로변 따라서 좁게 돼 있고 이제 안으로 깊지만, 그리고 가로변 따라 이제 건물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을 내밀면서
촘촘하게 이제 가로변이 건물 인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가로들은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런 도시 중심가는 이제 상업가로죠. 상업가로. 사실은 위에는 2층, 3층, 4층에 사람들이 살지만 주로 1층이나 뭐 저층 쪽은 이제 상업적인 기능이 많은 상업가로가 많은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필지가 형성될 때 그 전에 이제 뭐 한양 그때부터 이제 형성될 때 사실 상업가로는 없었던 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약간 과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장터 같은 게 있죠. 저희가 5일장, 3일장, 뭐 7일장 이렇게 있지만 그런 게 결국은 건축물로 형성된 가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비어진 마을이나 도시 안에 길을 따라 비어진 큰 넓은 길이 있으면 그 길에 일정 기간 동안 템퍼러리 스트럭처죠. 일시적으로 그 딱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가건물을 지어놓고 장사를 하고 다시 빠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필지는 형성이 될 때 그렇게 길과 관계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저의 그냥 추정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상업을 하면 길하고 밀접한 연관을 맞아야 되는데 다 주거다 보니까, 왜냐면 상업은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마당에서 커다란 어떤 공공의 마당인 어떤 큰 가로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개별 필지들은 상업적 기능보다는 각자의 집인 거죠. 그러면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담장을 두르고 담장 안에는 내가 볼 수 있는 마당을 만들고 남향을 확보하고, 이제 마당이 있어요. 이제 마당도 그 햇빛도 남쪽으로 잘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자기 집은 그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 건물에서는 인면보다는 내가 어떻게 햇빛을 잘 맞고 뷰가 잘 들어오고 앞마당을 잘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가로변 쪽은 이제 담장을 두르고 문을 만드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필지 얘기를 하면 길하고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긴 한데, 길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가로변에서 건물과 어떤 소통보다는 저쪽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이동하는 이동의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길의 역할이 지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은 있었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머물거나 뭔가 상행위를 하고 물건도 사고 뭐 요즘으로 치면 커피도 마시면서 머물고 쉬는 어떤 머무름과 소통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게 전통적으로 한국의 필지가 형성되어 온 방식이 이제 지형도 워낙 한국은 산지가 많으니까 복잡하죠. 사실 평지가 서울처럼 이렇게 산 많은 도시가 만들어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형 자체도 워낙 복잡하니까 결국 자연 지형을 따라서 필지들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필지가 형성될 때 자연스럽게 산 이 지형의 어떤 등고선, 어떤 지형의 모양을 따라서 이제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가는 길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필지들이 어떻게 보면 가로와 관계를 만들면서 맺어지기보다는 하나하나의 어떤 영역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닝으로 치면 거주지만 있는, 그러니까 좀 획일화된 기능으로 된 그런 필지들이 조성된 게 좀 일반적인 방향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게 이후에 이제 근대화하고 뭐 강남 개발도 하고 하면서 지금 같은 모습을 현재는 좀 갖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그런 게 근본적인 어떤 시작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상업과 건물에 대해서 좀 관계성과 그리고 이제 길의 관계를 말씀 주셨어요. 혹시 다른 의견도 있으실까요? 네, 그럼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소규모 필지의 특수성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100에서 200제곱미터 안팎의 작은 땅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작은 땅에는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법적인 조건도 있고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땅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설계 방식이나 한계 혹은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저희 남정민 교수님께 이어서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특한 설계 방식이나 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으신지 여쭙니다. 네, 전 그래서 뭐 한계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보면 특징이 있죠. 이제 그 필지 자체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게 100에서 200제곱미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때 김성원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건축 해법, 저 이름 정확하게 까먹었어요. 건축 모퉁이 건축인가? 그 책 보면 중간 건축이라고 해서 이제 250제곱미터 정도가 이제 서울시의 평균 필지 크기다라고 이제 제한한 게 있는데, 제가 다시 또 대학원생들하고 조금 이렇게 좀 해보니까
그 저층 주거지에서도 큰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빌라나 그런 연립주택 같은 거를 빼고 거긴 좀 하필이 크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경계부, 그러니까 도시가 저는 크게 구성이 서울은 이렇게 해서 구성된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일반화를 하자면 아파트, 그다음에 슈퍼블럭인데 슈퍼블럭에선 그러니까 아파트 슈퍼블럭이긴 하죠. 아파트와 나머지인데 나머지는 간선도로 있죠. 저희 뭐 테헤란로나 아니면 종로 같은 경우도 주요 길 따라서 좀 상업 건물들 쫙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업 간선도로를 면한 그 얇은 한 필지 폭의 띠, 그다음 나머지 그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게 저층주거지거든요. 나머지에 해당되는 저층주거지. 그래서 아까 이용희 건축사님께서 12% 20%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저층주거지 면적이 한 40%는 넘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40%는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왜냐면 아파트 빼고 간선도로변 그 상업 그 필지를 뺀 나머지를 다 저층주거지라고 보통 부르기 때문에 거기가 한 40%가 넘고 실제 거주 인구로 하면 서울도 50% 넘게는 아직 저층주거지에 살고 있어요. 약 50% 정도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고 50% 정도는 저층주거지에 살고 있는데 이 저층주거지 필지가 평균이 그때 재보니까 대략 한 170제곱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큰 필지, 그런 상업 가로 있는 큰 걸 빼버리면 거기는 300, 500, 600 이런 제곱미터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빼고 순수 저층주거지로 한 170제곱미터쯤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 설계하기에 쉽진 않은 엄밀히 말하면 용적률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층주거지 170제곱미터 미만인 필지에서 한번 설계해 보신 건축사님들은 아실 텐데 이게 그 북쪽의 도로를 면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면 저층주거지의 건폐율이 60%에 보통 그 이종이면 이제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정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설계하면 한 17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잡지에 있는 그 땅들 쭉 찾아봐서 용적률 쭉 한번 찾아보시면 대부분 그 200이 안 넘는 땅의 건축물들은 용적률 200%를 채울 수가 없어요. 결국 정북 1조가 제일 큰 요건 중에 하나고 정북 1조를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3층 위로부터는 좁아지잖아요. 그런 획일화되는 형태의 어떤 제약이 있고 그리고 건폐율도 60%이다 보니까 사실 60%면 큰 것 같지만 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40% 빼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도 60%란 제약이 있다 보니까 되게 제한된 볼륨에서 나와서 저층주거지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다양함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시된 거 보시면 건축가분들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각자 풀어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단독주택이면 그래도 되게 다양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단독주택일 때는 1층, 2층, 3층, 4층에 걸쳐서 다양한 공간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다만 다세대나 다가구는 결국은 그 원룸을 배치하거나 1층에 상업을 넣는 순간 사실 형태적으로 상당히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를 하는 경우는 잡지에 있는 건물도 쭉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필지에 따른 코어 위치를 넣고 나면 사실 나머지는 건축적으로 크게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뭐 보이드도 못 뚫거든요. 뭐 학교에서 설계서 하면 보이드 뚫고 뭐 단면으로 다양하게 하지만 그걸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상업적인 월세나 임대료 같은 그런 기본적인 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층주거지에서 조금 제일 건축가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인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건축물의 어떤 각 층의 순수한 면적을 건축주한테 설득하기 위해선 결국은 면적으로 설득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이 정도 면적 나와서 이렇게 임대료가 나오고 이거는 절대 상업적으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면적으로선 설득은 필요한데 다만 그런데 이렇게 인면이 더 좋아지면 이거는 너네 건물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거다 하는 방향이 하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저층주거지가 가진 어떤 유형적 가능성은 최근에 이제 법규가 바뀌고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해질 것 같긴 해요. 지금 용적률도 상향했지만 이제 전국 1조 기준이 바뀌면서 더 좋아질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모양은 되게 제한돼 있긴 해요. 그 딱 전국 1조가 들어가는 순간 모양이 되게 제한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가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인면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저층주거지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고 또 서울만의 어떤 느낌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용희 고주사님도 네. 아마 그 협소주택을 제가 처음 시작을 했던 게 아마 12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 12년도 말에 도로사선이 폐지가 되고 1조권이 이제 1.5m에 9m가 되는 시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해 여름에 이제 경매로 18평짜리 땅을 낙찰 받고 거기에 설계를 처음 독립을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이 개정이 계속돼서 뭐 지금 10m까지 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 10여 년 설계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건축법은 건물의 면적이나 층수로만 제한해 주지 땅의 규모 때문에 작기 때문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필지에도 층수가 올라가면 큰 건물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고, 그러니까 작은 필지만이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아까 남정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우리의 지금 법 체계는 오로지 건물의 면적과 층수만 있다 보니 작은 필지 건물이나 큰 필지의 건물이나 똑같은 법을 적용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독주택이어도 그런 용도와 상관없이 층수가 높으면 똑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건축가로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제약이 되는 거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저희 오늘 이 주제 자체가 서울다움이어가지고 굉장히 큰 주제잖아요. 여기 안에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뭐 아파트나 큰 블록의 그런 상가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제 많은 건축사님들이 하셨던 작업들, 작은 거 안에서 그 안에 치열하게 고민해서 그 안에서 보석 같은 건물들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제약들 중에서 그 서울담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게 무엇인가 하는 게 그죠 이번 토론의 주제인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이용희 건수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그 건수사님 중에 제일 많은 작은 건물들을 많이 하셨고 실제 이 그 서울건축산책 상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할 말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너무 겸손하게 좀 작은 얘기들만 하셔서 제가 부연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게 주제가 되게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건의드리 건축 회장님도 계시니까 잠깐 건의드리는 게 왜냐하면 제가 저걸 처음에 봤을 때 2년 전인가 처음 봤거든요. 그때 저는 이게 상 주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산책을 같이 해서 좋은 건물을 뭐 구경하는 건지 그때 우리 동네 좋은 건축이 뭐 약간 그런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동네에 있는 걸 시민들 참여해서 하는 거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 주는 거더라고요 공모전. 그래서 저는 약간 아쉬움이 왜냐하면 제가 우연히 건축계분 중에 어떤 분이 이거 뭐 1000제곱미터도 안 되는 걸 왜 따로 상을 주냐 그렇게 작은 거 이런 걸 건축가분들이 한 얘기도 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작년에 저가 이제 여기 심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오게 된 건데 제가 작년에 심사를 한 것도 원래는 저 사실 심사를 연락이 오면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제 일이 바빠서 심사를 안 하는데 작년에는 연락 오셨을 때 온 게 전 이게 공모전인지 몰랐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거 무슨 전시회 같은 건지 알고 들어보니까 공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저는 오기로 한 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하는 이게 사실은 한국의 서울다움은 저는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서울다움은. 다만 아직도 사람들이 뭐 한국의 서울의 정체성은 뭐냐 그런 얘기를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답을 못 찾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빼면 아파트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나중에 남산 올라가서 딱 보시면 이거 빼면 다 아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획일화돼 있다는데 획일화돼 있지 않아요. 사실은 저층주거지 가면 하나도 획일화가 안 돼 있는데 아파트 때문에 다들 획일화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에 놓고 보면 면적상으로는 아파트가 대충 50%, 저층주거지가 대략 50%인데 크게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보지 않으니까 저희는 사람이 눈높이로 보기 때문에 면적으로 봤을 때는 50%밖에 안 된 아파트가 눈으로 보면 거의 90%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러면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층 주거지가 계속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로 바꿔온 게 지금까지 어떤 도시나 국가 차원의 어떤 정책이었는데 한번 아파트로 나머지 50%까지 다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게 서울이 가야 될 방향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결국 저층 주거지가 말하자면 아파트가 아닌 더 좋은 삶의 대안을 찾는 그 어떤 장소는 저층 주거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이름을 조금만 건축 산책이 아니라 그 좀 더 거창하게 바꿔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이 공모에서 하는 취지가 여기서 작아 보이지만 이게 바로 서울이다. 여기서 수상한 건물들이 합쳐졌을 때 만드는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이 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그 주장이 여기 그 행사 이름에 담겨서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에도 아 저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이게 회장님이 계셔가지고 한번 좀 장명까지 해주고 가시죠. 아예 제가 장명 능력이 뭐 전혀 안 돼서 일단 그냥 의견 조금 드리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장점 모를 때 바깥에서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게 좀 더 객관적일 때가 있어가지고요. 최근에 보면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찍는 게 골목이 진짜 많아요. 아파트를 놓고 막 물론 어떤 뭐 유튜브나 그 안에 아파트가 편리하다 이거지 그 도시의 어떤 모습으로 그게 서울답다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을지로나 이런 게 과거에 우리 7, 80년대 우리는 뭐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오히려 더 정감 있게 보는 그런 외부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것 또한 이 작은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서울다움에서 굉장히 보석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층 주거지가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 아파트하고 대형 건축물 빼고 나면 사실 다 저층 주거지거든요. 근데 저층 주거지의 그 골목길을 들어가 보면 결국 골목길이 아름답지 않고 약간 깨끗하지 않고 되게 복잡하고 번잡한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도시의 형상을 보면 대부분 전신주들이 많이 있고요. 또 주차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골목길에 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뭐 이런 것들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뭐 골목길에서 애들이 놀고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로 그 안전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자꾸 아파트로 가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동산 정책을 좀 보면 대체적으로 아파트 아니면 나머지는 사실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값어치도 잘 안 쳐주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소규모 주택들을 다 공동주택화 시키는 것들이 결국은 대부분의 지역을 아파트화 시켜서 결국 저층 주거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소형 필지들만 남게끔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층 주거지 길을 가다 보면 결국 필로티에 주차장밖에 없고 사실 밤에는 무서워서 잘 못 가는 이런 저층 주거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건폐율도 저는 없애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있대. 용적률이 있으면 알아서 지어라 이거죠. 그 용적률에 맞춰서 3층을 짓든 아니면 뭐 2층을 짓고 끝내든 아니면 4층 이상 5층 6층 뭐 이렇게 짓든 요거는 뭐 자유롭게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층 주거지에 대한 생각들이 아마 다들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 아파트에 사는 그 불편함을 단독주택지나 아니면 저층 주거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즐거움들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그래서 이게 듣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길게 하면 자르시기로.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저층 주거지 대신 아파트로 한 게 저는 이제 사실은 공공에서 역할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층 주거지는 밤에 뭐 붙여놓잖아요. 뭐 여성 안심 기각길 뭐 이렇게 사인 붙어있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두우면 컴컴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날 바라봐줄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차가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거기 놀았거든요. 길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주차장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입면도 다 그렇죠. 지상부 필로티하고 주차장 들어가고 차 다니고 하니까 위험해서 이제 거기가 더 이상 사람들이 머물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뭐 수영장을 가려고 한다.
그럼 저층 주거지의 수영장 어디 가죠? 뭐 버스 타고 저쪽 뭐 한 2, 30분 가서 어딘가로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공원을 가려고 하면 저희 집 주변에 뭐 공원이 없어요. 그러면 또 제가 어딘가 공원을 가려고 하면 다시 또 어느 정도의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원래는 저층 주거지의 기본적인 공공 영역, 그러니까 길하고 그다음 거기 들어있는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를 원래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갖춘 상태에서 각 필지별로 개발만 하니까 그 개발한 이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공공의 어떤 서비스를 넣을 방법은 없고 각자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층 주거지가 결국은 아파트로 넘어간 이유가 그 저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하나는 그런 공공 서비스인 것 같거든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순간 주차장 다 해결되고 그다음 보행 환경 해결되잖아요.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냥 위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나도 상관없고 걸어가는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차 안 만나고 걸어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걸어간 거리 안에 가게도 있고 슈퍼도 있고 뭐 치과, 학원, 뭐 학교 다 있잖아요. 뭐 수영장도 있고 맞죠, 목욕탕.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누려야 할 어떤 공공시설들이 아파트 단지를 하나 만드는 순간 정부 입장에서는 너네가 그냥 너네 아파트 단지 개발할 때 만들어 버려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결국 공공에서 했어야 될 공적 인프라를 정부에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재개발할 때마다 그 단지 개발하는 아파트 쪽에 전가해서 아파트에 만들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층 주거지는 계속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고 아파트는 계속 그게 개선되고 그럼 당연히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은 넘어가겠죠 아파트로. 그래서 전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2016년도에 그 박원순 시장님 계셨을 때 이제 저층 주거지 활성화 용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그 마을에 공공시설들을 시에서 만들고 저층 주거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건폐율, 용적률, 주차 대수 완화 뭐 이런 것들을 용역을 했었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됐던 게 집수리 전문관, 그다음 마을 건축가 이런 것들을 쭉 용역을 하면서 이제 좀 만들어 가고 있다가 이제 중간에 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도시재생본부가 사라지면서 이제 그게 없어지게 된 거긴 하죠. 그 공공에서도 사실 이게 이제 그 시장이 한번 바뀔 때마다 이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이게 지속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런 저층 주거지의 필요성을 서울시에서도 느끼고 이제 그것들을 단계별로 해나갈 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게 돼가지고 좀 그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킨다기보다 지금 그 제일 핫한 공간이 사실 해방촌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촌 후암동 요쪽 그 공간들인데 거기는 진짜 불 나면 저기 어떡하지 이럴 정도로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서울시가 이건 직접 들은 오세훈 시장님이 여기를 빨리 해결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계속 저층으로 남아 있고 이건 이제 결국 시민의 요구,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느냐 거기에 맞춰지다 보니 거기에 또 예쁜 가게들 또 먹을 것들 또 이제 잘 곳들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나쁘다 이거는 아니지만 이러한 조화로움과 밸런스 균형이 이제 있는 서울이 되려면 그런 정책이 항상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심리, 그 사람들의 발자국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이제 균형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저도 좀 첨언하자면은, 그러니까 저희 20년 이후에 이제 일반 주거지에 만들어지는 건축물 중에 이제 주거의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4년도 기록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주거 지역에 만들어지는 게 주택이 아니고 비주거예요. 그럼 저희가 1조사선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들인데 그게 현재 일반 주거 지역에 과연 활용이 가능한가라는 것도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저희 도로 사선이 없어졌듯이 이제 1조도 좀 없어지고 뭐 채광이나 좀 다른 것들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좀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제가 세 번째 질문은 지금 저희 두 번째 질문에서 패널 분들께서 다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네 번째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은 좀 제가 거창하게 좀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헤테로토피아적 시선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철학자 미셸 푸코는 서로 다른 공간이 한 곳에 겹쳐 존재하는 현상을 이 헤테로토피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서울의 풍경도 좀 그렇습니다. 고층 아파트 옆에 낮은 한옥이 있고요. 오래된 공장 자리가 카페와 팝스토어로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것들이 공존하고 뒤섞이는 과정에서 자금지터의 변화는 저희 단순한 용도 전환을 넘어서 지역의 정체성, 나아가 서울만의 좀 특별한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요. 남정민 교수님께서는 이런 변화와 공존의 풍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죄송합니다. 좀 짧게 할게요. 그 저는 일단은 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만 잘 그거를 조금 서포트해주면 그리고 또 적층 주거가 어떻게 보면 신생 사무소나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가 큰 사무소가 보다 작은 사무소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저층 주거지 쪽이 건축사 사무소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만 잘 협력하면 오히려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저는 되게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쉽게 생각하면 저희 이전에 뭐 15분 도시 뭐 그런 거 유행하셨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도시가 어느 시점에서는 당연히 차는 당연히 있어야 되긴 하지만 결국 사람 중심의 어떤 그 거주 환경은 전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가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지하로 다 차를 집어넣고 지상에서 사람만의 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15분 안에서 하루 생활이 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 빼고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단점은 업무를 하려면 결국 지하에 가서 차를 몰고 30분이나 1시간씩 다른 업무 지역으로 갔다 와야 되는 그거는 마치 교회에서 도심지로 일하러 가듯이 그런 상황은 펼쳐지지만 나머지 기본 생활은 이제 아파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헤테로토피아 같이 저층 주거지에 상업 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그리고 업무 시설도 들어온다면 결국은 저층 주거지를 만드는 하나의 큰 블럭이 그 안에서 업무나 상업, 주거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복합 용도 도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차에 대한 것만 잘 해결을 한다면 주차는 필요는 하니까 그렇다면 거기가 주차와 사람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가로 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좀 서울만의 그러니까 서양하고는 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인간 중심의 그 도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지금의 어떤 변화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의견도 있으실까요? 제가 좀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약간 도시 기획 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서울시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지금 남아 있는 저층 주거지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뭐 과소필지나 소유폭 미달 도로나 이제 이런 기반 시설의 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 그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12만 8만 막 이런 슈퍼블록들이 만들어지면서 더불어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공공시설도 넣고 그런 거를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강서구에서 거기는 항공 고도 제한 때문에 아파트가 사실 되게 만들어지기 어려운 동네임에도 지역 주민들은 원도심 활성화를 한다는 미명하에 또 아파트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 유형 자체가 이제 단독주택보다는 황금성도 좋고 기반 시설도 풍부하고 뭔가 이제 이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 더 앞서서 더 좋은 선택지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건축가가 이거 뭐 다양성 있고 좋아라고 하지만 사는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그것도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와 또 다른 경쟁력의 저층 주거지는 무엇일까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이 함께 가야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저희가 저층 주거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또 주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해법이 같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다양함, 뭐 서울다움 뭐 이렇게 얘기로는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헤테로토피아적 시선에서는 저층 주거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좀 더 제도적으로 만들어 볼까라는 말씀들을 나눴고요. 네, 다음 질문은 저희 첫 번째 주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요즘은 저희 새로 짓기보다는 기존 건축물을 고쳐 쓰는 리모델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도 점점 달라지고 있어서 여름에는 예전보다 더 덥고 비도 한꺼번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은 짧아지고 있고요. 이런 변화 속에서 리모델링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을 고치는 일을 넘어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건축적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 김영재 건축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저희가 익숙한 건축물들이,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들이 거의 70년대, 80년대 지어지다 보니까 이제 건축물이 거의 이제 저희가 익숙한 그런 하나의 블록들이 거의 40년, 30년, 40년이 되면서 리모델링을 하느냐 아니면 신축을 하느냐라는 결정의 기로에 온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거의 다 신축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서울에서 남아있는 필지는 많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결정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요 최근에 리모델링 쪽으로 결정이 많이 나는 이유는 서울에서는 한국에서는 거의 경제적인 이유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적인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리모델링이 현실적으로 많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근데 사실 단순히 리모델링이라는 관점을 건축가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이제 클라이언트 시선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겠지만 저희 시선에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서울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되게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좋은 건축물들이 모여서 예전에 서울의 기억을 담아내는 과정들을 좀 반복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에 모여서 힘을 합쳐서 좀 서울다움이 구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뭐 되게 잘 아시겠지만 성수동에 있는 뭐 붉은 벽돌,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기존에 아주 심플한 리모델링을 할 때 외관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뭐 내부에는 뭐 다른 붉은 타일들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간단한 리모델링을 할 때도 뭐 같은 붉은 벽돌을 쓰는데 뭐 줄눈을 컬러를 다르게 해서 시간의 레이어링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기억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리모델링 건축이 점점 많아져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환경적으로는 뭐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에너지 효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기존 설계 기준에 맞춰서 단열재를 보강을 한다던가 뭐 창호 교체를 한다던가 아니면 기계나 전기 설비를 현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건물이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지만 또 하나 고려해 봐야 될 것들은 이제 단순히 그런 에너지 효율적인 것 말고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 현재 사회가 원하는 우리 사회가 원하는 기능에는 어떻게 맞춰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예를 좀 들어보면 제가 영국에서 일을 할 때는 거의 이제 건물의 인면이 도시의 인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까 그 남정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건물 각각의 건물들이 모여서 도시의 인면이 되잖아요. 건물들이 이제 인면에 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만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도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오피스는 예전에는 2.4의 충고였는데 새로운 오피스는 3.0의 충고를 원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인면을 어떻게 가져가고 후면에 있는 것들을 다시 만들어 나갈 때 어떤 요소들을 얼만큼 적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들이 그러니까 엄청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게 특히나 한국은 굉장히 좀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빠르고 자유롭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존하고 어디까지 고치고 얼만큼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느냐가 사실 단순히 신축이나 리모델링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그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서울의 기억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면 굉장히 앞으로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에서 서울다움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무실이 논현동에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요즘의 리모델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경제적인 거가 1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법과 지금 현행의 법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문제됐던 거는 주차장. 이 주차장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과거법을 인정받아서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례가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과거 골목길 안에 있던 대부분 다가구 주택, 이런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지어져 88년 그때 이제 올림픽을 계기로 지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건물들이 이제는 좀 살기가 불편한 거예요. 낡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주거들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있던 주거들이 없어지고 다른 업무 용도나 뭐 근생의 기타 용도로 계속 채워지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거의 슬라브 빼고는 사실은 다 철거예요. 다 철거하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긴 하지만 여전히 낮은 층고는 그대로 갖고 가는 이제 서울의 현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동네의 특성을 좀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 서울에서 꼭 필요한 뭐 서울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담겨 있지는 사실 저희도 고민스럽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주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이 같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전에 그 저희 사무실에서 호주에서 설계를 하다 온 친구가 한 1년, 2년 정도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작업 보고 서울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서 한 말이 희한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며칠 고민하다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개이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이한 게 뭐지?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다시 호주로 돌아가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오래된 도시는 이 양식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시대적 양식에 따라서 도시가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이라는 곳은 한옥마을을 빼고는 양식이 없어지고 리모델링할 때 그 과거의 양식을 지우는데 우리는 더 많은 포커스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한 친구 눈에 서울을 해석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게 그 뭐냐라는 거죠. 뭘로 정의할 수 있느냐도 어렵고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 같이 서울다움이라는 거를 어떤 양식이나 어떤 유형이나 어떤 형태나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기존의 슬라브만 갖고 있고 기존의 공간 구조를 갖고 있는데 겉은 전혀 그 전의 양식을 읽어낼 수 없는 형태로 계속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너무 빨라가지고 한 5년, 10년만 돼도 디자인 스타일이나 재료를 쓰는 것들도 서울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사 입장에서는 재료를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많고 시장의 경제적 논리와 프로그램과 그 어떤 상업시설에 필요한 공간의 분석들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변화의 속도가 빠르니까 해외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 모습이 어쩌면 가장 서울다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사실 리모델링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요. 어쨌든 지금의 시대가 에너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구 환경에 대한 생각을 모든 영역에서 다 하는데 아직도 우리 건축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부동산과 돈과 이런 시각으로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공사비가 높아서 혹은 과거에 그 법을 받다 보니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다행스럽게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학생분들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 세대에도 반드시 리모델링으로 좀 더 많은 그 클라이언트들이나 건물주들에게 이렇게 권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당연히 공사비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쓰레기나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지켜질 것은 지켜질 것 같고 변화될 것은 변화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리모델링의 분야가 이러한 시각으로 반드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과거의 건축이 보통 신축 위주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어느 순간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화두가 됐고, 그리고 현재 리모델링도 또 하나의 저희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 이제 건축 설계가 신축만 되어 있었다면은 이제 리모델링이나 뭐 증축, 대수선도 포함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신축 설계랑 좀 굉장히 다른 성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건축 산책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저희가 옛집과 새집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언제부턴가 저희 옛집 부분에서도 이제 과거에 좀 단순하게 좀 마감을 바꾸거나 했던 것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은 뭔가 굉장히 좀 하이브리드적인 구조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기존의 RC인데 이 증축 부위를 목 구조로 간다거나, 혹은 기존의 건물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좀 최대한 살려서 하는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재료로 바뀌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이라는 게 이제 다음 저희 건축 그리고 좀 서울을 나타내는 또 다른 어떤 상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큰 길가에 고층 건물이 늘어서 있지만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좁은 옛길과 함께 한옥이라 불리는 오래된 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바로 이 한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옥은 전통적 의미의 한옥과는 조금 다릅니다. 근대화 과정 속에서 지어진 도시 한옥, 혹은 개량 한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서울의 한옥은 단순히 옛것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마다 다양한 해석과 변화를 거쳐 전통과 현대가 뒤섞인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변해가는 서울 한옥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김혜랑 건축사님께 먼저 여쭈려고 하는데요. 서울이라는 한옥을 이야기할 때는 전통 한옥보다는 도시 한옥이나 개량 한옥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사님께서는 서울 한옥만의 정체성과 특징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도 아파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한국의 대표적인 무슨 주거 형태로 아주 빠르게 자리 잡고 가고 있는데, 그 서울이라는 도시는 서울의 역사 문화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자체가 한옥이 일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한옥이 서울시에서 보면 대략 지금 현재 서울시에 보니까 9천여 동이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9천여 동의 한옥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종로구에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촌이나 서촌, 뭐 익선동, 그다음에 뭐 운영궁 주변, 뭐 도남은 뭐 이런 쪽에 다들 자리하고 있어서 한옥이 꽤 많이, 생각보다 많은 동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래 이제 한옥이라는 단어는 한자에서 따온 건데요. 한국의 집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집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면 한복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복이라고 우리의 옷을 한복이라고 얘기하고, 한식이라고 얘기하는 한국의 음식들을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한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규정이 됐는지 보니까 1876년 2월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일본하고 체결을 하면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개항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외국 문물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개항 이후에 일본식 주택이나 서양식 주택, 뭐 서양식 건축 양식 이런 것들을 양옥이라고 부르면서 한옥이라고 단어를 규정하게 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이 원래 조선시대의 한옥을 한옥이라고 부른 적은 없죠. 그냥 우리 집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양옥과 대비되는 한옥을 이제 그때 규정을 하게 된 거고요. 조선시대 이후에 그 한옥,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지었던 한옥들을 빼고 나면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한옥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한옥들이 좀 다르게 설계가 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류층의 가옥들을 보면 현관, 우리가 과거에는 한옥에는 현관이 없었는데 현관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응접실이나 뭐 복도 이런 것들을 만든 상류층 주택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21년에 그 일본에서 주택 박람회를 열게 되는데, 주택 박람회 때는 그때 이제 화장실이나 그 주방 부분을 개량한 문화주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화주택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문화주택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당시에 1930년대에 그 활동했던 그 박길룡 건축가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보면 종로타워의 전신인 화신백화점을 설계하시면서 굉장히 유명하게 되신 분인데 그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종로타워를 지금 여기서도 얘기할 건 아니지만 종로타워를 지으면서 화신백화점 철거를 되게 안타까워했던 아까 제주도 건축사에서 오신 회장님도 그 과거 건축물이 철거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되게 반대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도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면 아마 종로타워가 지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박길룡 건축가가 그 당시에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우리가 보통 한옥은 이렇게 별동으로 여러 개가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별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집중화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엌이라는 거가 사실 보면 부엌이 가장 한옥이 낮은 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집안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부엌의 높이였고 다른 실들은 조금 더 올라가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부엌이 난방하고 취사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낮게 설계가 돼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난방과 취사를 좀 분리해서 결국 주방을 좀 올리고 이런 식의 설계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실용적인 부분들은 좀 가져오고 기능적인 부분도 가져오고 그 대신에 온돌과 전통 한옥 가구에 대한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설계를 30년대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우리가 그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인해서 결국 서울에도 많은 인구가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택난이 되는 거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주택 경영 회사들이 이제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해동 뭐 31번지, 뭐 성북동 35번지 일대를 보면 그 당시에 큰 필지들이 있었는데 그런 중대형 필지들을 분할을 해서 한옥 집단 주거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한옥 집단 주거지에 만들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옥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대청마루에 유리문을 다룬다든지 아니면은 처마 끝에 뭐 함석을 대서 챙을 좀 하나 더 두른다든지 아니면 타일을 쓴다든지 이런 새로운 재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개량 한옥이라고 부르는데요. 개량 한옥은 아마 지금도 많이 가서 보시면 현재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소위 한옥을 그냥 개량 한옥을 그냥 한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어쨌든 도시화와 산업화에 밀리면서 한옥이 많이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사라지는 한옥에 대해서 서울시가 2001년부터 북촌 가꾸기 사업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북촌부터 시작을 해서 한옥을 보존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한옥을 보존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역 경관 특성을 유지하면서 편리하게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은 뭐 서울 한옥 4.0 종합 계획이라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각도로 한옥을 건축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한옥으로 아예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한옥 건축 양식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심의를 통해서 뭐 5천만 원에서 1억 5천 정도까지 보조를 해주거나 융자를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한옥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한옥 디자인은 그 주로 구조체가 목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단과 석가래를 올린 지붕이 구성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창호는 전통적인 문양을 사용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근데 사실은 이런 걸 다 떠나서 한옥 분위기만 내더라도 한옥 그 분위기만 낸 건물에 가서 한옥을 체험하기도 하고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다들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한 그 한옥의 그 좋은 이미지는 있는데 막상 한옥을 하면 공간 구조가 좀 불편하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냉난방이잖아요. 냉난방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옥이 아까 우리가 공사비들을 좀 얘기하긴 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한 제곱미터당 5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요즘 쓰지 않는 단위이긴 하지만 평당 개념으로 보면 대략 한 2천만 원,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들여야만이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그 높은 건축비 그다음에 유지 관리가 힘들어서 선택하기는 어렵지만 한옥이 가만히 보면 결국은 한옥에 쓰는 재료가 목재, 돌, 흙 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람 건강에 되게 좋다는 그 건강주택이라는 인식이 개선돼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한옥 구조에 적합한 뭐 화장실, 그다음에 편리한 주방들, 그다음에 한옥 전용의 시스템 창호, 그리고 하다못해 뭐 천정형 에어컨,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옥에다가 기와지붕을 얹으면서 천창까지 두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옥이 어쨌든 되게 좋아지고 있고 살기 편안하게 되는 그 요즘의 현대 한옥은 그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서울이라는 역사 도시 한복판에 전통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담고 앞으로도 살고 싶은 주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김혜란 건축사님께서 1876년 이후 저희 한옥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셨어요. 아마 다음 질문은 저희 김혜란 건축사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연장일 것 같습니다. 이제 한옥은 저희 과거의 형태와 다르게 꾸준히 발전되었습니다. 오늘날 한옥은 저희 기와 대신 금속 지붕이나 평지붕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창호는 시스템 창호로 바꾸기도 있습니다. 대청이나 마루의 쓰임도 달라지고 있고요. 이렇게 전통의 기술과 공간이 현대의 건축 방식과 생활 방식 속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은 어떤 방식으로 현대와 결합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번 질문은 저희 박현진 건축사님께서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옥은 한옥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목수분이 평면도만 있으면 한옥 목수를 하시는 분은 다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설계는 한옥 설계가 제일 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년에 제가 한옥 설계를 이제 이수를 하면서 해보니까 이 칸수로만 하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한옥이고, 평면에 어느 정도의 공간 구성만 돼도 일단 지어놓으면 무조건 80점 이상은 올라가는 퀄리티를 가질 수 있는 게 한옥입니다. 이제 돈이랑은 일단은 조금 이제 제외해 놓고 그 외에 기타 등등 인테리어 내장재든 뭐든 이런 게 이미 기본을 다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은 한옥 전통 건축 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가고 있고, 정말 딱 마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돌, 흙, 나무, 종이 딱 요것만 쓰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 친환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안에서 지금 현대적인 기술,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모기장에 관련된 그 안에 숨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정말 몇몇 가지의 불편한 사항만 고려한다면 한옥 설계만큼 쉬운 게 없다 하는 게 한옥 설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시죠? 그래서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되게 한옥 설계 많이 안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먼 세계인 것 같고, 실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정말 이렇게 스타디를 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옥 목수님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훈련이 돼서 좀 많아지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우리가 내어놓는 결과물이, 만약에 내가 철근 콘크리트가 익숙하다면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를 제안할 거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 분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서울시가 한옥 의장 정도, 한옥 디자인만 되어도 5가지만 이렇게 되게 많은 제안들을 이제 없앴거든요. 그리고 5가지만 적합하게 들어가면 1억 5천까지도, 그게 예전에는 한옥 보전 지역만 이렇게 후원 뭐 보전 하여튼 돈을 이렇게 뭔가요 이게 보조금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서울시 전역에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거 뭐냐면, 제일 많이 뭐 100평짜리 근생 밑에 저층부에 근생이랑 위에 이제 근인 주택이죠. 그럴 때 최상층을 한옥을 하세요라고 제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평당 2천만 원이지만 실제 서울시가 최저 6천만 원에서 1억 2천까지 되면 평당 개념은 우리 그냥 일반 건축물 짓는 것만큼이나 훅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한옥으로 많이 열려 있다면 그 서울에 지금 어느 지역만 집중적으로 은평구랑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스카이라인이 다 달라질 거라고 정말 믿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 친환경 건축물로서 정말 한옥이 각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한옥은 숨을 쉬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면 여기에 대한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약간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옥이 미래지향적인 걸 담고는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풀어야 되는 숙제. 그게 방금 박현진 소장님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인데, 결국은 2층짜리면 1층이 한옥이 아니라 2층이 한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말인지 알죠? 결국은 한옥이, 보시면 한옥은 결국은 그냥 딱 봤을 때 저 같은 한옥 전문가 아닌 사람 보면 지붕밖에 없거든요. 지붕만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제 생각엔 기와집, 초가집으로, 왜냐하면 지붕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붕이 모든 비바람을 막는 역할을 다 해주고, 그 외피는 되게 얇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얇은, 그냥 기둥 사이 어떤 얇은 막 같은 걸로, 흙이든 종이든 그걸로 하는 건데, 결국은 지붕 건축이다 보니까 2층 이상 갈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그게 전 가장 큰 숙제인 것 같거든요. 결국은 도시에서 한옥이 성공적인 유형으로 살아남으려면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옥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복층, 그러니까 최상층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1층, 2층, 3층, 4층, 5층이 전부 다 한옥이라고 하려면 과연 어때야 되냐? 전 이게 아주 강력한 숙제인 것 같고, 그걸 이제 건축가들이, 이제 건축사들이 풀어야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외피인 것 같아요. 외피. 그러니까 결국은 한옥에서 우리가 살면서 추울 땐 춥고 더울 땐 더운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거든요. 결국은 사람들 중에 그런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체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더 보호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지금 같은 근대 건축이 좀 지배적으로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외피도, 네, 그걸 단열 문제는 이미 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그럼 나중에 따로 여쭤볼게요. 예. 그 단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돼 있고, 이미 단열은 많이 해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뭐 작년에 서울시 건축상이었나? 뭐 하여튼 거기에 김종국 건축사님이 설계했던 이 저층은, 그러니까 이 두 개 층은 이렇게 콘크리트고 두 개 층은 또 한옥이고 굉장히 큰 건물인데, 이제 그 조계종 거였나? 뭐 하여튼 거기에 문화관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정확한 지금 명은 기억이 안 나고요. 그것을 어떻게 한옥으로 볼 거냐 말 거냐인데, 그걸 이제 한옥으로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이게 우리가 시각이 바뀌듯이 지금 한복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전형적인 한복이 아니라 그걸 변형을 많이 해도 한복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옥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붕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내부의 목구조랑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 창호의 인면이라든가 비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켜내면서 누가 봐도 한옥이어야 되는 모습. 근데 우리 왜 하이브리드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케이팝도 하이브리드를 해서 또 그렇게 가듯이, 건축물도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지금 헤더윅이 제일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 게 한옥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 강의에, 그 유튜브에서 본인이 이거 너 어떻게 삶아 먹을까 자기가 고민하고 있대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내깔고 두고 있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와서 보니 이게 너무 큰 보물이래요. 이걸 어떻게 삶아 먹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빨리,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너무 이렇게 내깔고 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층이나 이런 이미 뭐 은평구에 이렇게 가서 한번 보시면 그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해결이 돼 있습니다. 2층도 굉장히 조화롭게 잘 많이 해결돼 있고, 아쉬운 거는 이런 이제 은평구의 한옥 단지, 은평구는 굉장히 다양한 한옥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지방에 가면은 똑같은 한옥이 다다다다다 붙어 있는 그런 경우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몇몇 건축사님이 똑같은 걸로 그냥 복사하듯이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는 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의 각각의 그 건축주들, 그러니까 사는 모양에 따라 다 이제 니드도 다르고 그러면 평면이나 모양들이 다 달라야지 또 그 조화로움이 있을 텐데, 한옥 마을이 다들 좀 안 좋아지는 분위기가 있는 이유가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옥 전공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발 한옥에 대한 정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서 정말 여기에 다양한 한옥 문화가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목소리를 엄청 높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이제는 좀 이렇게 각 학교에 가셔가지고 한옥 설계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한옥 설계 개설해 주세요. 이렇게. 네. 아니 실제 그 한옥이 지하는 그냥 콘크리트로 만들고 지상 1층부터 한옥으로 만들어서 되게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옥 건축이 일반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도 있고 아까 서울시가 1억 5천까지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상당 부분 꽤 큰 돈이잖아요. 아주 일부는 저리 용자를 해주기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옥을 옛날처럼 생각하지 않고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열도 다 해결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궁궐에 있는 창들을 보면 삼중창이었어요. 사실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 이게 삼중창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중창이었는지. 그러니까 겹창이 있고 안에 또 들창이 있고 밖에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창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좋은 구조이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생각을 하시면 한옥이 굉장히 아름답고 사실은 우리가 건축비가 많이 든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상 그런 서울시의 보조를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한옥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현할 수 있을 만큼 다 구현할 수 있고요. 요즘에 또 목구조하고 결합해서 한옥을 그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 요즘에 중목 구조물 많이 하잖아요. 2층짜리 집도 많이 하잖아요. 약간 되게 현대식 사실 외피를 싸면 뭐 중목 구조인지 모르게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저희가 만약에 중목으로만 건축물을 짓고 박공으로 했어요. 집을. 그러면 그거랑 한옥의 어떤 2층짜리 한옥 주택과 중목으로 된 박공 지붕 주택이 있다면 저희들은 그럼 어떤 거를 그러면 이게 한옥이고 왜 이 일반적인 중목 구조와 어떻게 다르냐 그런 거를 혹시 그런 논의나 얘기가 있나 싶어서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이게 뭐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럼 중목에선 지원 안 하잖아요. 그게 지금 5가지가 제가 써왔는데 지붕이랑 주역 부재, 한식 지붕 틀, 그리고 가로 인면 목구조, 그리고 인면 비례 이렇게 5가지로 해설 때 이제 심의를 하고 이게 한옥 안에 들어오면 한옥이다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예전 90년도 중반 처음 우리나라 이제 오토캐드가 들어올 때 학교에 있을 때 이제 한옥을 그때는 이제 화장실도 그리고 있고 창호틀도 그리고 소스가 없었으니까 캐드 처음 들어와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그것들을 소스를 만들고 있을 적에 한옥을 데이터베이스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한옥 도면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90년도 중반부터 북촌이랑 서촌이랑 그때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은 마을이었고 막 김장 비닐으로 감아가지고 추워가지고 살던 시대에 한옥 마을을 어떻게 보존할까? 근데 이제 건축계에서 그때 논란 뭐 잡지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한옥을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하자라고 할 적에 한옥 설계하는 쪽에서 그 자료를 공유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90년도 말에 그래서 캐나다 우드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중목 구조가 들어오고 일본 목구조, 네덜란드 목구조가 들어와서 한옥을 하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서양의 다른 나라의 목구조를 갖고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우리는 한옥을 쉽게 접근하자라고 하지만 저희는 도면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걸 공부할까? 지금 아까 인면을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적에 2층, 3층이 됐을 때 한옥이 가지고 있는 지붕의 비례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볼 적에 그러면은 벽과 지붕이 만나는 구조 부위에 대한
접합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려 시대 때는 이게 주심포였고 뭐 조선 시대 답보식이었으면 이게 지금은 어떤 공포 형식으로 그 지붕 석가래를 받치고 있을 거며 이런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아무데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건축가들이 한옥을 현대화되게 어떻게 적용해서 하이브리드를 하냐라고 하지 게 벽이랑 뭐 바닥 난방하고 창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구조를 다룰 수 있는 자료 자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데이터를 먼저 모으는 게 더 급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 지금 그 한옥 설계 지금 매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 서울시에서 자료 네. 아니 뭐 서울시 협회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깊이 들어가겠는 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제가 좀 첨언하자면 저희 한국공사비가 비싼 거는 저희 한국에는 조림 산업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목구조는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구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쩌면 이 저희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좀 건축에도 중요한 사항이긴 해가지고요. 현재 한국이 조림 지도까지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 지도를 가지고 저희가 조림 산업을 좀 육성화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한 20년, 30년 후쯤 되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목구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말씀이 과연 이 한옥에서의 한옥다움은 어떤 거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굉장히 많이 점점 지어지고 있는 저희 이 중목고조와도 어떻게 결합시킬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음 좀 하도록 두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2부 때 저희 한옥으로 수상하신 그 최지희 건축사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 좀 궁금한 사항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1부 포럼의 마지막 주제 같은데요. 이번 주제는 도시를 위한 공공건축입니다. 네, 서울은 끊임없이 팽창해 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건물과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도시가 커질수록 단순히 건물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대화하고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최근에는 큰 상징적 건물보다는 동네 가까이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마을센터, 생활 SOC 시설 같은 공공건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들은 단순히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참여 방식, 운영의 지속성까지 함께 고민하며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서울의 공공건축이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기능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저희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예, 공공건축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네, 도시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제가 김명재 건축사님께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공공건축이 중요한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공공건축은 사실 시대와 관계없이 항상 중요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소규모 건축물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요즘은 저는 소비의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수동이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공장지대가 이렇게 힙하게 바뀔 수 있나? 너무 재밌는 동네다라고 했는데 6개월 간격으로 가보면 뭐 제가 지난주 다녀왔는데 어지러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온갖 팝업으로 질비하고 그러니까 정말 진짜 길을 하나 지나가면 그냥 10만 원 그냥 쓰는 이런 이제 동네가 되어버렸고 저희도 항상 노출되는 그런 여러 가지 광고나 물품들에서 소비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가장 슬픈 거는 카페 건축이 우리나라의 건축을 좌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을 지으러 오는 클라이언트도 집을 카페처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고 학교에 이제 워크숍을 하러 가도 저희도 카페 같은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합니다. 식당을 설계를 해도 카페 같은 식당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슬픈 현실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의 시대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공공건축이
소유하지 않고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8,000원짜리 커피를 사지 않아도 잠시 10분, 20분 좀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공공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금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최근에 지하철 역사 안에 이제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제가 이제 지하철 역사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조금 관심 있게 관찰을 하고 같은 역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제 그 방문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한 역의 개찰구 옆에 폐기 예정이라는 사인물이 붙은 소파가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큰 검은 소파였는데 거의 갈 때마다 그 개찰구 옆에 그 소파가 꽉 차서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주말이나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근데 평일 낮에 가도 뭐 다음 날 저녁에 가도 항상 그 소파는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불편하고 못생긴 의자에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생각보다 이런 쉼터고 잠시 뭐 친구를 기다릴 시간 아니면 시장에 갔다가 잠시 앉아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업 건축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개인의 건축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이 굉장히 더더욱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하나 다른 시각에서는 뭐 연결되어 있는 시각이지만 말씀하셨듯이 도시 구조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이 뭔가 개인과 집단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다 모두가 같은 TV를 같은 시간대에 봤지만 요즘은 모두 다른 정보들을 이제 취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누구를 만날 때도 약속해서 어디에서만 만날 수 있는데 뭔가 그 개인의 네트워크를 조금 더 벗어나서 집단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공공이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게 운영적이거나 프로그램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잠시 20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내 옆에 앉아있는 20분 다른 5분 쉬어가는 분들을 만나는 그 이웃의 주민을 만나는 과정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공건축들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첨언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저희 첫 번째 질문에 좀 이어서 할 수 있는 질문 같습니다. 최근에 큰 상징적인 건물보다는 저희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센터 같은 작은 생활 속 공공 건축들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공공 건축이 가지고 있는 우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희 공공 건축이 민간 건축에 비해서 완성도나 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이나 시공 과정에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작은 공공 건축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방향이 필요한지, 이 질문은 제가 박현진 건축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뒤에 것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없는 거죠, 그죠?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이 상을 보면서 저희가 모든 데를 다 다녔는데 그 전에 1차로 이렇게 걸러내면서 실제 노인을 위한 노인 복지센터라던가 어린이집이라던가 주민센터라던가 실제 우리 동네에 그냥 1000제곱미터 이하 되는 뭐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말로 300평 이하 정도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공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마을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을 주민들의 그런 소통이라던가 할아버지가 갈 곳, 아이들이 갈 곳들이 그 동네의 그런 활성화들이 이런 공공 건축물들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축사 입장에서 지금 이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는 저희가 설계에서 굉장히 많이 단절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감리까지 해서 그게 좋은 결과로 나와서 이제 그 상도 받게 되는 좋은, 그리고 이제 피드백이 굉장히 좋게 거의 쓰시는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가 결국은 이 설계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떤 의도로 했느냐 하는 거를 아는 사람이 끝까지 이 공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진화되다 보니 굉장히 지금 이렇게 세분화돼서 이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누어지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뭐 설계 의도 구현이라고 하는 뭐 자재를 선정한다던가 실제 뭐 그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되게 많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부분도 우리 이제 건축인들이 좀 더 많이 치열하게 우리의 이 이제 그 도시 문화를 위해서도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떤 건축계를 위해서도 좀 설계에서 그냥 페이퍼 아키텍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지어지기까지의 거기에서 또 변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서 도면에서 우리가 그리지 못한 것들이 현장에서 또 구현돼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많이 치열하게 이렇게 얻어내야 되는지가 공공건축물이 좀 더 좋은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 질문 말씀하세요. 네, 끝났어요. 네. 그 말씀하신 거에 저는 한 가지만 좀 추가를 하자면 사실은 이제 저희도 공공건축 설계를 어찌하다 보니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아무리 치열하게 가도 사실 제도적인 한계에 좀 많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공사 선정 과정이 입찰에 의한 건데 뭐 입찰은 그렇다 쳐도 뭔가 실적과 경력과 관계없는 뺑뺑이 입찰이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거에 입찰을 하는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그냥 공공은 대충 하면 나가고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하는 시공사가 거의 99%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1% 시공사를 만나면 정말 다행인 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시공사들은 사실 벌점만 받지 않으면 내가 잘했든 못했든 다음 입찰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돈만 보고 어떻게든 공사 끝내고 공공은 대충 하면 나가고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시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도면도 뭐 아무리 그려도 보지도 않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저희가 가서 부딪히고 뭐 싸우고 뭐 사정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오롯이 건축사의 몫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몫이 저희에게 너무 큰 것 같고요. 되게 안타까운 거는 좋은 공공건축물이 나왔다고 했을 때 사실 민간과 비교하면 솔직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현실을 아는 건축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공에서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온 거지. 공공의 이 규모에서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온 거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작은 거 설계할 때 솔직히 저는 이거 하다가 시공사 도망가겠다 이런 생각들 하면서 도면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제도적인 거에서도 많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건축사가 설계의도 구현이든 감리든 가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동의를 하고요.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입찰일지언정 뭐 과거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평가하는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공공건축이 그 시공사의 형평성, 입찰의 형평성이라는 그거 아래 하위 평준화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공공건축이 어쨌든 우리가 이 비싼 땅덩어리 안에서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작은 필지에 이루어지는 공공건축들을 이제 간혹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공공건축은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이제 15분 도시, 뭐 10분 도시, 슬리퍼를 신고 내가 좀 갈 수 있는 거리 내에서 그 공공건축들이 사실은 그 시민들한테 공공의 공간들을 그냥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제공을 할 수 있는 공공건축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 또 공공건축은 약간의 도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만 적용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도시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 조금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공공건축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여전히 공공건축은 되게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서울에 있는 공공건축은 어찌 됐든 도시의 경관을 좀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도시민, 그러니까 누구나가 가서 좀 쉽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이라도 더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짧을 수 있는데요. 예, 제가 또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용도 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 기여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반드시 생활형 SOC 그 지역에 부족한 공공시설을 넣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자체의 약간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받아서 관리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냥 시는 임대주택 좋아하니까 임대주택 더 줘. 이러고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신속통합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활형 SOC를 정비계획 단계에서 넣기는 하지만 결국 지자체에서는 그거 운영 못하니 빼주세요. 이렇게 되면 결국 공공시설이 계속 부족한 상황으로, 그러니까 그게 신속통합을 하는 단지가 쓰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지 않는 주변부한테 내주는 공공기여 차원인데 그거마저도 못 받아먹는 그런 상황인 거를 약간의 고발 비슷한데 다른 데서 이거 보면은 컴플레인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첨언을 했습니다. 네, 저도 앞에 말씀 주신 분 내용에 다 동의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결국 서울다움이라고 하면 저는 방향성인데 거대하고 아주 비싼 하나가 중요하냐, 아니면 수만 개의 작지만 수만 개의 작은 건물이 중요하냐라는 그 큰 이제 정체성인 거잖아요. 어떤 철학적 방향성으로 보면 저는 후자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밥굶고 있는데 뭐 왕 한 명만 잘 산다고 그 나라가 잘 산 나라가 아닌 것처럼 공공 건축물도 정말 비싼 건물 하나 있다고 그 나라 건축이 좋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냥 우리 동네에 언제든지 쉴 수 있는 벤치가 있고 의자가 있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머무를 수 있는 공공 영역인 공공 건축이 있어서 머물 수 있어야, 그리고 그 건물이 좋은 품질과 좋은 설계로 이제 지어져야 그게 저는 좋은 도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향성이 이 말씀 드리는 게 한국의 수많은 제도들이 대규모 위주로 돼 있어요. 대규모 위주로. 그러니까 대부분 제도들이 1000제곱미터 미만은 다 빠져요.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 뭐 BF 인증 그런 거 면제되니까 좋은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 정책들이 크고 눈에 띄는 가시적인 거에 매몰돼 있고 작지만 많은, 실제로 그 작은 거 합쳐 놓으면 그게 훨씬 많거든요. 공사비, 면적 다 합치면 훨씬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이슈가 안 되고 하니까 손을 놓고 있는데 저는 그게 훨씬 좋은 그 도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에서 그런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카페가 어떻게 보면 공공건축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8,000원 내고 들어가는 공공건축 역할을 카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치가 없기 때문에 카페로 가고 공원이 없으니까 카페로 가는 거죠. 아무도 길에 안 머물잖아요. 특별히 좋은 길들 빼면. 그래서 결국 공공에서 할 역할을 지금 개인 민간들이 카페로 해서 돈을 벌면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건물도 결국은 민간 건축도 마찬가지인데 공공 건축물만 공공 건축이 아니라 민간 건축도 사실은 저는 공공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건축도 적어도 가로변을 면한 그 인면, 그리고 가로변을 어떻게 건물이 대해야 되는지, 그거는 결국은 서울다움이란 게 어디서 나오냐, 저는 집 안에 거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 안에 공간과 구성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거는 뭐 중요하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만 건축물이 길과 어떻게 만나냐의 그 관계가 저는 그 도시가 어떻게 읽히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행을 가서 도시를 읽을 때 뭘 읽는지 한번 보세요. 몇몇 건물들은 안을 보지만 대부분은 사람들 사는 집이거나 가게거든요. 못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그 건물이 어떻게 가로와 만나고 어떻게 길과 만나는 태도가 그 도시의 물리적 환경의 정체성을 만들고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도시다움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다움을 만드는 요소는 개인 땅이지만 당연히 저는 공공성을 가지고 이제 그 개인 땅에서 개발도 하고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요즘처럼 다 같이 똑같은 컨텐츠를 공유 안 하고 각자 유튜브나 그런 걸 다 따로 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회가 공감하는 공동의 어떤 정체성이나 공동의 경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점점점 사람들 간의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바라보는 방송에 따라 점점 양극화된다고 하면 저는 그거를 기술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너희들 다 똑같은 채널 요거만 봐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장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의 인면과 건물의 어떤 길로 둘러싸인 그 공공의 장소가 좋게 돼서 사람들이 거기서 공동의 경험을 하면, 그러면 저는 특히 요즘같이 인터넷이 범람하는 시대에 오히려 그런 물리적 환경에서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서 물리적 서울다움뿐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마음에서도 서울다움이 어떤 사람의 마음가짐이 뭔가가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 건축물 그리고 민간 건축물에서도 적어도 공공에 접하는 영역은
공공건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공공건축까지 이어지는 얘기들을 좀 들어봤고요. 이제 서울 다음을 저희 서울 집터에서 시작해서 이제 한옥을 이어서 공공건축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패널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 작은 건축들이 모여서 이제 큰 도시를 이룬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첨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건축을 다룰 적에 이제 건축의 하나의 단면만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 설계를 주로 보게 되고 또 일반 대중은 건축의 디자인이나 혹은 이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사실 건축이라는 건 저희가 이 법과 제도 그리고 유통과 시공, 기술 그리고 이제 건축 디자인이 어우러지는 굉장히 큰 범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이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 서울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가면은 조금 더 좋은 건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두 분 정도 좀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일부 포럼 들어보시고 조금 궁금한 부분이 남아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분 있으실까요? 네, 너무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제 질문이 그러면 거의 없는 것으로 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 아, 네, 저 뒤에 있으신 네 마이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지금 석사과정 밟고 있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리모델링이랑 한옥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사실 제가 지금 익선동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서 연구 진행 중인데 그 서울이 이제 사실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위주로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들이고 그거를 리모델링 하다 보면 기본 구조를 남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옥을 접목시키고 싶어도 그 기본 구조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다 보니까 그걸 접목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한옥이랑 한옥이 있던 걸 개량하는 것도 안쪽을 철근 콘크리트로 바꾸고 외피를 유지하면 했지 오히려 목 구조를 더 가져가진 않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서 혹시 리모델링을 할 때 한옥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지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을 하나요? 네, 그 뭐 짧은 소견으로는 철근 콘크리트를 한옥으로 리모델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인테리어 개념에서의 뭐 석가래나 안에 내부 구조 느낌으로 하지만 실제 그게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안을 말씀을 드린 거는 신축을 할 때 한옥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한옥의 리모델링일 경우에 그렇게 또 이제 보전을 해주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근데 지금 많은 기존에 있던 한옥들이 서울 시내에 있는 거는 좀 많이 이렇게 개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익선동 같은 경우에도 상업 건축물로 좀 많이 쓰고 있고 안타까운 거는 지금 많은 한옥들이 에어비앤비로 많이 쓰죠. 그 이게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가치를 외국인들이 더 귀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어쨌든 그걸로 인한 이 그 또 다른 생계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익선동에 대해서 뭐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긴 하지만 리모델링 한옥의 리모델링과 콘크리트의 리모델링은 확실히 다르고요. 지금 여기에 안에 내부에서도 지금 상을 입선 이상 받으신 그 정말 새거 같은 리모델링을 훌륭하게 해놓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인면의 변화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한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목 구조만 남기고도 완전히 이렇게 진짜 신축처럼 변화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있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익선동 같은 경우는 약간 독특한 데잖아요. 사실은 익선동이 지구 단위 계획을 할 때 거의 건폐율 90%, 95%도 다 인정하고 간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 수밖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 약간의 이제 편법적이긴 한데 사실은 철근 콘크리트를 하고 밖을 나무로 쌓는 경우도 있기는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외관에서 봤을 때는 거의 한옥의 느낌이 날 수 있게끔 하기도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혹시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약간 의견이 달라서 조금 말씀드리면 요번에 상 받은 것 중에도 그 에이코랩에서 한 것도 보면 기존의 조적조인데 그 중목이랑 하이브리드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시 여기 아마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라고 해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를 다 유지를 하면 뭐 한옥이 되기 힘들겠죠. 하지만 그거의 구조를 결국은 오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시죠. 여기 위에 보고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철판으로 보강했잖아요. 가운데 보이시죠? 그래서 현재 그 리모델링을 할 때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근 콘크리트 보강을 할 때 철골로 해요. 철골로. 왜냐하면 콘크리트로 보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철골로 이제 보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철골이 들어갈 자리에 중목이 들어가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중목과 한옥의 차이는 뭐냐 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답을 찾아봐야 되지만 중목으로 철골이 할 수 있는 거를 물론 스팬은 좀 짧고 이제 그런 치수는 달라지겠지만 저는 그래도 중목을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철골로 보강하듯이 리모델링을 중목으로 보강을 하면서 풀면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 구조로서 조금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옥으로 인정 못 받는데요. 익선동 같은 경우가 그 토지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12년도 14년도 초창기 때 그 익선동 초입의 식물이라는 카페가 불법으로 리모델링 하다가 그게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재축 개념으로 종로구청에서 아마 다시 식물 일부를 식물이랑 카페를 만들게 해주면서 그 전에는 그쪽에는 거의 빈집들이 많았던 상태였는데 이 상업 지역에 술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상업 시설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저는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벽이 없는 구조인 거죠. 사실 우리 궁궐이나 사찰 건물들 보면은 창호지 외에 벽을 막고 있는 게 없이 구조물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유리로 되면서 익선동이 상업시설로 그 좁은 골목에서 그 안쪽 깊이까지 보여주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익선동이 계속 더 밀도가 높아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옥이 갖고 있는 구조를 어떻게 잘 표현해 주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했습니다. 제 얘기는 혹시 제가 완성이 돼서 내년에 혹시 포럼이 있으면 제가 그쪽에 앉아서 제 작업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거의 일본식입니다. 절충식 주택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그런 거고 실은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까 15분 도시가 지금 그 지나간 이론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주는 지금 이제 15분 도시가 지금 핫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15분 도시의 어떤 부분은 행정에서 먼저 내리는 건데 지금 여기에 계신 실무에 계신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금 거의 끝이 난 부분인지 아니면 그 이론이 지금 어떻게 서울에서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그런 중에 그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나간 이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이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왜냐하면 15분 도시가 구현된 도시가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구호만 외치고 하자고 해놓고 실제로 실행이 전혀 된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진행 중이고 도달해야 되는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5분 도시는 중세 도시들 보면 다 15분 도시예요. 중세 도시들 보면 대부분 반경이 중심에서 돌리면 이렇게 20분, 뭐 15분, 20분이니까 20분에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원으로 조성돼 있거든요. 서울도 저도 안 재봤는데 제 느낌상 사대문을 한번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보면 아마
도보 20분 거리일 거예요. 근데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도시들이나 이후에 조성된 왜냐 그게 사람이 걷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네덜란드에서 실험한 게 있는데 자전거로 바뀐 다음에 해봤더니 자전거로 2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결국은 보행도 그러니까 통근도 30분 넘으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시간적으로 느끼는 어떤 거리의 체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다른 교통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일상에서 어느 정도의 풍족함을 이루려고 하면 결국은 15분 도시 혹은 20분 도시의 어떤 개념은 가야 되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없어진 이론은 아니고 계속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그래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 한옥이 아니라 일본식 절충식이다 보니 이게 리모델링하는 게 이게 그 일단 기와에서부터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통 기와를 얹힐 수 있을 만큼의 구조가 지탱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와는 다 이제 걷어내고 거기에 우리 한옥 기와를 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식 기와를 또 갖다다 거기에다 또 시공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부재에 대해서도 그 과거 제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 부재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과거 일본 이 적산가옥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 부재들을 막 갖다다 이렇게 막 끼워 넣었어요. 아무튼 보여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저도 일단 지붕을 뚫고 나서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정리를 한다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인데요. 신축이 너무 쉬워요. 사실은 신축이 쉬울 정도로 이게 신축을 새로 아까 한옥을 짓는 부분이 오히려 더 금액이 덜 들어갈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건축물들이 절충식 건물들이 이제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한옥도 이제 뭐 사라져 가지만 절충식 주택, 적산가옥 같은 적산가옥도 아니고 한옥도 아닌 아주 중간 정도의 그 건축물들은 더더욱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최초보다도 기간도 한 2배 이상 한 6개월 정도 지금 걸리는 것 같고요. 지금도 계속 공사 중이고 여러 가지 난제가 많긴 한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풀어내 가는 그 과정이 어쩌면 이러한 우리의 그것도 뭐 자산이라고 하면 자산인데 소중한 자산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 과정들이 그렇게 쉽고 그렇게 만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야말로 산 교육의 어떤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그마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은 많습니다. 아무튼 근데 보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5분 도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안타까운데요. 오히려 아파트가 있는 데보다 실제 아파트이라 하지만 버스에 내려서 우리 집까지 걸어가는데 한 15분, 20분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단지가. 근데 과거에 있는 마을들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이 후암동인데 후암동에 거기는 정말 15분이에요. 1km 반경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반경이 후암동이 중심이 아니라 여기 이제 숙대 쪽으로 가도 거기도 말 그대로 반경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도심이 훨씬 더 15분 도시에 적합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신속 통합으로 다 없애려고 하고 있단 말이지. 네, 저희 질문에 좀 답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갑자기 열띤 토론이 또 벌어지는 바람에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1부는 여기까지 하게 되겠고요. 이제 남은 궁금증은 저희 2부 대담을 하시면서 한 번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이제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주신 이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